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밤 11시 25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평일 새벽엔 그날에 오를 만한 급등주들 그리고 스윙주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일요일에는 저평가 우량주, 특히 그 중에서 중대형주들,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은 보통 제가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콘텐츠, 브이로그를 중심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꿈, 저평가 우량주를 내가 과연 바닥에서만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뭐 HMM처럼 10배, 20배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뭐 테마주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이런 데들처럼 뭐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는지 오늘은 배터리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토론방에서 어떤 우리 같이 들어와 있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일단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CIS라는 종목이 나오고 LNF나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렇게 상승할 수 있을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한 지금 30분 만에 빠르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세 가지를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유망한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왜냐면 현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그게 테슬라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고, 물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당연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그 시장이 언젠가 열릴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부터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해외 주식들의 주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관심 종목으로 CIS를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CIS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인지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이게 과연 테마주성으로 엮인 건지 또는 정말 실적주로서 전고체 배터리로 연결이 된 건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과 그러면 CIS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에코프로비엠도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만 제가 이제 뭐 5월달 방송으로 추천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죠. 3배 가까이 오르고, 뭐 CIS도 제가 엊그제 추천드렸었죠. CIS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과연 이 두 종목이 과연 같은 실적주로서 부딪힐 수 있나 또는 테마주로서 부딪힐 수 있나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주식 토론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놨습니다. 일단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주하고 테마주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테마가 붙었다고 해서 실적주는 아니거든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테마주였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적이 증빙되지 않았었으니까. 전기차를, 테슬라는 사실은 이 기업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전기차 생산을 안 했을 테니까 그 뭐 CEO가 아무리 내가 앞으로 생산을 할 거다라고 떠들었어도 주식시장 한편에서는 이거 뭐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전기차 생산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 뭐 테마주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하나씩 증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지금 있는 테마주들이 앞으로 실적주로 변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테슬라의 CEO인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창업 당시에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사실은 엄청난 자금력이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성공했었던 거고,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테마주가 실적주로 지금 사실은 대형 기업들도 그런 대기업들도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사실 10년 전 대기업 중에서 지금 시총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한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테마주가 실적주처럼 실적을 내면서 정말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실적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현재로서는 이제 4분기 실적, 내년 2022년 실적이 더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부채율과 유보율은 어떤지를 당연히 따져보고요. 기본적으로 수급도 보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실적주들은 대부분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당연히 실적주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도 관심을 갖겠죠. 그럼 MSCI에 편입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런 펀드 같은데 편입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죠.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ETF 펀드, 메타버스 ETF라든지 미디어 엔터 ETF 이런 데는 테마주들은 절대 편입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테마주들을 그런 ETF 상품에 편입시키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거나 이러면은 공매도 여부까지도 살펴봐야겠죠. 공매도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실적주는 그만큼 뭐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건데 따져볼 것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급이죠. 그리고 차트도 봐야 되는데 아무리 차트가 좋은들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고, 당연히 언론에도 좀 노출이 돼야 되고 막 블로거들도 작업을 해야 되고 뭐 네이버 카페나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해줘야지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겠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관심 없는 종목이니까. 코스피 뭐 200처럼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기업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퀀트 투자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주식인데 이런 것들이 뭐 주식 방송이라든지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데 언급됨으로써 수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재료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주는 실적이 아니라 수급이나 차트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재료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한 120개의 섹터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여기는 전기차 대형이에요. 현대차, 뭐 현대위아, 기아, LG전자,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 만도도 그렇고요. 이런 데들 시총은 뭐 최소한 몇 조는 되죠. 뭐 10조 이상 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실적주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테마주라고 생각하진 않죠. 테마가 물론 붙을 수는 있겠죠. 아, 지금 뭐 애플카가 이슈가 붙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지만 다시 실적 기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LG전자 한번 차트 볼까요? 이때가 상한가 쳤을 이때가 애플카 이슈가 붙었을 때죠. 붙어서 그동안 실적으로만 움직였을 때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안 가던 게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됐죠.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제자리를 갔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주기 때문에. 근데 반면 리비안 전기차, 최근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뭐 KC 같은 경우, KC도 물론 매출은 좋지만 영업이익률이 좋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가 막 몇십 번씩, 한 7, 8번씩 반복이 됐죠.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세력들이 많이 해먹었겠고, 그러고선 다시 주가가 재정상이 됐어요. 재정상이 됐다가 다시 지금 리비안과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데도 뭐 리비안과 이렇게 연결을 지켜서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또 여전히 주가 흐름이 좋죠. 제가 이제 이때쯤에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어쨌든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사례로 본다면 루시드 모터스도 당연하죠. 루시드 모터스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다 납품 계약이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다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이 뿐이다.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이게 루시드 모터스와 명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거나 납품 수주 공시 때문에 만약에 상승한 것이라면 그거는 실적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당연히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테마주로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봤을 때 에너지 소재로 제가 분리해 놓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세로닉스, 뭐 대주전자재로, 나노신 소재, 일진 머트리얼스, 코스모신 소재, 첨보, SKC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총이 1조 이상인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실적 기반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려는 거고요. 반면 제가 LFP, 리튬 인사철, 그 테슬라가 재료를, 배터리 소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공식, 그러니까 내용이 월요일에 기사화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추천을 드렸었고,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거의 30% 상승했고요. 오늘 말씀드린 뭐 CIS는 사실 저는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그래도 이날 제법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어제는 오히려 이렇게 눌리는 모습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이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테마주다. 그 실적주는 아닌 테마주로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퀀트 투자라는 거는 제가 퀀트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 이제 퀀트 투자죠. 뭐 저 PER주를 찾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PBR을 0.5에서 뭐 2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만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PER도 마찬가지죠. PER도 뭐 한 20 이하, 뭐 이런, 물론 업종 PR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특정 수식을 넣어놓고 그 안에 걸리는 종목들만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이 보통 퀀트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들은 보통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종목의 테마가 붙지 않는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매출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 개념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기초적인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안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면은 현재 그 시장화 가능성이 있냐에 대한 최근 기사가 있어요. 10월 30일자 어제자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 게임 체인저 될까 이런 내용이 있고요. 현대차, SK, 도요타가 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만 해도 시장 안착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뭐 대표 기업으로 팩토리얼 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볼게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잖아요. 고체로 대체하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고요.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무게 부피를 줄여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고 화재 관련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너무 좋죠. 왜냐면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가 30%, 20%, 50%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뭐 FEST라는 이런 기술도 있는데, 이런 거를 보유한 기업이 뭐 팩토리얼 에너지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가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한 1,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저도 이제 여러 번 소개했던 기업이죠. 쿼텀스케이프와 뭐 투자했다. 1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이런 좋은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고체의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은 게 많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솔리드 파워에 3,000달러를 투자했다라는 또 좋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참 좋죠. 그리고 뭐 도요타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과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가 앞서 말씀하신 그 세 개 종목이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나가 사실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테마주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테마주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런 식으로 뭐 블로그 작업을 하거나 또는 증권방송에서 언급을 해주거나 리딩방에서 재료를 만들어 준다면은 연결되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거를 실적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쿼텀스케이프 업황을 살펴볼게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게 했다고 한 그 스타트업이에요.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인데, 보시면은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그게 허망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쳤어요. 그 고점 대비하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대단하다, 이런 잠재력을 대단하게 평가를 했지만 실제로 투자도 했죠. 투자도 폭스바겐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실체가 어렵다. 왜냐면 양산을 일단 전혀 못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쿼텀스케이프에서도 발언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더 양산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올해 초에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오늘 물론 13% 올라가긴 했지만 테슬라 여파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기업도 보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력은 좋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좀 낮은 가격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 상장 기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요. 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주가가 지금 여기 스펙 기업으로서 이런 상태인데 유망하죠. 최근에 테슬라와 같이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내 세계 기업. 왜냐면 여기 같은 데는 정말 몇 천억, 몇 조를 투자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모양이고, 그리고 사실은 양산도 굉장히 늦어질 거란 말들이 지배적인데, 과연 국내에 있는 몇 천억짜리 기업이 그런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에 대한 업무를 얼마나 맡을 수 있나, 하청을 받는다 한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고, 일단은 CIS를 예를 들자면은 나머지 기업들도 뭐 증거사 레포트를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은 뭐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이게 언제자냐면은 한 달 정도 된 리포트고요. 2차 전지 투자에 빠질 수 없는 장비 업체. 그래서 전극 공비 장정 중에 코터, 캘린더, 슬리터 등 핵심 장비 제작 업체. 그리고 뭐 LGES, 삼성 SDI 뭐 이런 데와 그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업체. 뭐 이런 내용은 좋아요. 좋고, 2025년도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전기차가 진행이 되면서 유망하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전고체에 대한 얘기는 뭐 전고체 관련성 이런 거는 전혀 언급된 바도 없고 그냥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적주로서 전고체 배터리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다. 앞으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시를 낸다거나 뭐 우리가 전고체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뭐 실적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단은 주요 투자 지표 먼저 체크해 볼게요. 2020년 거, 왜냐면 여기는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2021년도께 아직 안 돼서 보시면은 매출액은 2018년에서 19년도로는 한 2배 가까이 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근데 보시면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가 상당히 매출 성장성이 적고, 물론 2021년에는 얼마나 됐는지 아직은 공시 자료가 없으니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2019년도에는 증가했지만 2020년도엔 떨어졌어요. 그리고 순이익률도 2020년에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매출액은 올라갔지만 나머지는 적자 전환이 됐어요. 2019년에는 흑자 전환, 근데 2020년에는 적자 전환. 그리고 유동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재무제표로 보기에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종에 다른 좋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보고, 일단은 그러면 실적주와 테마주를 구별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테마주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인사철 이쪽에도 분류가 돼 있죠. 실제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파워넷이나 코인테크나 이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겠죠, 묶여서. 하지만 실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실적 기반이 상당히 약하다. 그럼 일단 실적주로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PER, PBR, 그다음에 업종 PER 한번 구별해봐야 되고, 부채율, 현금 유보율, 그다음에 업황 이런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거 넘어가고, 일단 에코프로비엠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한 182배, PBR이 19.4배. 이거는 제가 그 FN 가이드라고 그 주식 정보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그 어플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신뢰한다고 치고, 뒷부분은 제가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업종 PER이 있죠. PER이 무조건 뭐 10에서 20 이런 사고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플러스권이지만 업종 PER과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는 배터리 업체 쪽에서는 한 42.5배 정도 된다. 근데 거기에 보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보시면은 투자 의견 컨센서스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뭐 재무제표, 재무분석 이런 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뭐 그냥 대충만 봐서도 19년, 20년, 21년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뒷부분에서는 숫자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요 재무제표 항목 봐도 부채 총계는 좀 증가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비해서 자산 총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분기 재무상태표거든요. 보시면은 3분기,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도 지금 자산 통계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뭐 부채 통계도 물론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 올라갔음을 알고 있고, 뭐 총자산 증가율이라든지 유송자산 증가율 이런 것들도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주가 부양이 많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전형적인 실적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익성도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2.6배, 전분기 대비해서, 이거는 연간은 아니고 분기예요. 분기 차트로도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음을 알 수 있고, 사실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상승률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 매출 증가액도 매출액 증가율 11%, 영업이익 증가율이 39%나 됐죠, 전분기 때. 그래서 주가 상승이 많이 일었었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CIS를 보면은 일단은 PER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이거는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ER을 따져볼 수가 없다. 그리고 PBR도 16.4배. 시가총액은 한 1조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주요 주주 이런 것들 따져보면 좋은데, 일단 GIB 홀딩스 그래서 17% 정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이런 거 일단 체크해 보시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안 나오죠. 코스닥 기업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제외를 한다고 치고, 코스닥 중에서 이제 시총이 낮은 것들은 컨센서스가 따로 언급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에 보면은 연간 차트를 보면은 19년에서 20년, 21년도 거는 아직 공시가 안 됐어요. 보시면은 18년에서 19년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순이익률이 좀 감소한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뭐 매출액은 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은 일단 연간으로 봐도 19년, 20년 똑같고, 뒷부분에 분기 재무제표로 보면은 아까 1분기에서 2분기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보시면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소폭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부채율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을 했네요. 부채율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매출액이 1분기 대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네이버 들어가서 좀 더 제가 단순하게 좀 밟을게요. 이건 FM 가이드가 좀 보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일단은 주가가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렸냐를 이제 3년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라는 거는 사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음을 어느 정도 그 전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3년치 차트예요. 3년 전에가 한 7만 원대 정도 됐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한 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한 5배 정도 오른 거죠. 5배. 그리고 52주만 비교를 해봐도 52주 최저가에서 최고가를 해보면은 4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현재 9조 가까이 되죠. 9조.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이 한 16%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9조인데 보시면은 매출액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9조랑 대비해 보면은 한 7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7분의 1 정도 되고, 일단은 연간 매출을 대비해 보면 매출 증가액이 엄청나게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커졌고, 영업이익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2% 가까이 증가를 했고, 2.0 정도, 순이익률도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요. 부채 비율은 당연히 100% 아래인 게 좋고,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은데, 현금 유보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부채율도 100% 아래이기 때문에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당연히 실적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주당 배당금까지도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뭐 실적주로서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일단 1분기, 2분기와 3분기만 대비를 해봐도 3분기도 또 성장을 했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성장을 했고, 순이익률도 성장을 했고, 부채 비율도 여전히 낮은 상태, 유보율도 뭐 4,000%이기 때문에 높은 상태. 그래서 어쨌든 실적주로 보기에는 현재 주가가 고평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만 봐도. 근데 CIS를 비교를 해보면은 CIS가 3년 전에 한 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현재 주가가 한 18,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한 8배 정도는 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해요. 저점 대비하면은. 그리고 52주 최저가를 비교해봐도 52주 최고가에 비해서 3.5배.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로비엠하고 큰 차이는 안 나죠. 3.5배나 이미 오른 거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은 일단 1조인데 보시면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1,100원 정도. 그러면은 아까 뭐 한 8분의 1 정도 됐었죠. 에코프로비엠은. 근데 물론 캐파 자체가 완전 다르지만 여기도 보시면 한 10분의 1에서 한 9.5에서 10분의 1 정도.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전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하락을 했고, 부채 비율은 200%가 넘고, 유보율도 아까 이런 에코프로비엠에 비하면은 낮은 편이죠.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그리고 PER, 뭐 PBR, 뭐 이런 거는 PBR은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낮지만 PER이 보시면 적자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번 분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2020년 12월에 매출액이 640억이고요. 2021년에가 710억이에요.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는 거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아니란 얘기죠. 일단 이것만 비교를 해보면, 분기별로만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부채 비율 말씀드린 대로 좀 높은 편이고요. 200%가 넘으니까. 물론 뭐 유보율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PBR, 뭐 PER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이거만 가지고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저평가 우량주, 물론 질문하신 분이 이게 저평가 우량주라는 표현을 쓰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최근에 많이 상승한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 기반으로 이렇게 상승한 거지, 얘네가 테마로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배터리의 강세 섹터라는 그런 뭐 이렇게 순환매 같은 이런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2022년 수주, 2023년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뭐 이런 업황 때문에 사실 성장한 게 맞잖아요. 근데 같은 기준으로 이런 실적주로서 CIS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은 성장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큰 성장성, 눈에 띄는 성장성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더 큰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이 별로 없다. 현재로서는 무슨 회사가 어떤 공시를 앞으로 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다못해 증권사 리포트는 가장 명확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증권사 리포트는 단 한 개밖에 없고, 거기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뭐 세력들이 작업을 해서 테마주로서 전고체 배터리로서 연결해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실적주로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사실은 뭐 이 기업들 중에서 뭐 제가 굳이 CIS는 전 선택하지 않았었거든요. 보시면은 뭐 파워넷이나 코인테크, 이지, 아모그린텍, 티플렉스 이런 데를 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파워넷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고요. 코인테크는 3,500원대, 이지는 1,400억, 아모그린텍 2,800억, 티플릭스가 1,200억. 지금은 소형주가 잘 가는 장세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렸던 거예요. CIS는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오히려 다른데 이런 뭐 코인테크처럼 매집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아모그린텍처럼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LFP에서도 여기 테마주로 다 연결이 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할 때는 일단은 시총이 1조 이상 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곳들을 좀 더 먼저 봤다. 일단 그 정도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주식 토론방은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벌써 이제 12시 다 돼가니까 빠르게 올려야 돼서 일단은 방송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오늘은 개인적인 제 견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내고 있고, 저평가 우량주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실적 상승은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해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서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뭐 전년 그리고 전전년과 비교해 보면 큰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제 기준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같은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일단 방송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